국제뉴스 그리고 친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궁금하더라고요. 합니다. 하영으로 인해서 이제 친일 후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또 광복절을 앞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친일파의 재산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했거든요. 네. 관련한 이야기 현재 역사 독립군입니다. 백이성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최근에 매울쇼에서 매우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게 막 링거 투혼을 보였다는 거에 있어서 아, 네. 저 자신에게 좀 놀랐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원하셨죠? 예, 이제 퇴원했습니다. 아유, 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엄청 큰 이슈가 하나가 있거든요. 관련한 이야기 두 분과 또 나눠야 됩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조용근 장군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분한테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 친일파의 재산 환수 이게 우리가 광복한 지 한참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2006년. 그마저도 2006년이 돼서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제 예. 발족합니다. 그때 국가귀속 결정 친일파가 168명. 귀속된 토지 규모가 2,370억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다 귀속시키질 못했어. 현실적으로 이제 친일파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이 어려움의 한 사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친일파 이해승이 요 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이해승이. 자, 친일파 이해승, 한일 병합 공로로 귀족 차기, 그리고 일제 식미 통치에 협력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도 등재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승 후손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0.0001%만 귀속시켰어. 저렇게 그 빨간색 있지. 빨간색이 다 그 후손들의 땅이야. 근데 저기 위에 그 코딱지만한 거 있지. 아주 예. 노란색? 저게 한 0.0001 정도 되거든요. 조금만 귀속을 시켰습니다. 왜냐? 이해승의 후손들이요 소송을 걸었어요. 예. 저 땅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들이 아니다. 조선의 왕족이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땅이었다. 해가지고 대법이 후손들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저거를 귀속시키지 못한 예.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던 거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국회가요. 친일파들의 재산을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을 이번에 5월에 통과를 시켰고 네.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 2기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럼 16년 만에 다시 출범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문가가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예, 화가 많이 나죠. 예. 질문을 해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준비한 거 이제 예. 저희한테 예, 막 예. 쏟아내 주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친일파 이해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족 중에 철종 아버지, 강화도령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후손입니다. 예, 이해승. 예, 그렇고 이완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완용이랑 관련이. 이완용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하고도 좀 뭐 조카지간이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런 관계인데 저 이해승의 직계가 소유한
호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텔? 호텔도 갖고 있어요 지금. 예. 어디요? 이해승의 직계. 직계야? 예. 지금 호텔을 갖고 있어? 예, 이거 매부쇼에서 제가 폭로해야 되겠어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예, 있어요. 와 진짜 예. 열받는데 뭐예요? 지금 예, 여러분. 행여나 내가 한 번이라도 갔으면 진짜 예. 나. 제가 갔었어요. 모르고 갔었어요. 예. 이것도 좀 문제 있는 부분이네. 아, 예. 바로 뭐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여러분. 스위스 예. 그래. 다행이다. 난 뭔지 서울 서대문구에 서대문구에 있어. 서울 서대문구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예. 그 이해승의 후손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손자가. 예. 손자가? 예, 증손자가. 예, 예. 아, 엄청 부자네 아직도. 예,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근데 근데 이제 그걸 왜 귀속을 못 시켜? 그걸.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원혼이 적용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많은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저 땅 소송을 할 때에도 정부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어떻게 돌려받고 싶었겠지. 그랬는데 그게 실패해요. 그냥 실패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예, 그냥 이제 땅만 이래 좀 해가지고 4m 요 보셨죠? 네. 예, 4m 제곱 그거만 건져냈어요. 그러니 요번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따오면 저건 내가 저거 반드시 빼뜨려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승 재판 빼고 다 이겼다. 그래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뺏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그 호텔도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예 들어갔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대상도 아니었어요. 아 대상도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안 받아줬다고. 아 재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참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거예요? 예 스위스 그랜드 호텔. 어마어마하네.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크다. 와.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저기. 그래요? 예, 서대문구에. 와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없을까요? 친일의 후손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많죠. 아 많아? 아니 그 민영휘 후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송병준이도? 예.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송병준 사위 바로 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 예. 하영의 증조 할아버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의 아들이 구연수입니다. 구연수의 아들이 구용서예요. 그러니까 구용서가 저 1956년도에 이승만 행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하죠.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구용서는 명성황후를 찔러 죽인 사람이고. 예. 그 아들은 56년도에 우리나라의 상공부 장관을 하고 48년도에 KDB 산업은행장을 합니다. 와. 예. 그 남이섬도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남이섬도 여러분 그 남이섬이라고 하는 게 민영휘 후손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민영휘 후손이 은행장을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산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거는 친일 재산이 대가가 아니다. 아니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일 경우에만 국가에 귀속한다고 돼 있어. 친일의 대가라고 딱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나라 한정지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 그러니까 저 뭐냐면 나라 팔아가지고 그걸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은 그걸로 산 재산 그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친일파로서 출발선을 훨씬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얻은 재산들에 그래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퇴직금까지 합해서 땅을 샀다. 그 땅이 나중에 폭등했다. 그런 거는 못 받는 거야. 못 받게 돼 있었어. 그럼 거의 이게 아니 그 하면 친일 행위로 해서 가진 재산을 대부분 친일 안 사람들은 뺏겼으니까 친일에서 안 뺏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까지 압수를 하는 게 맞죠. 친일을 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안 뺏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맞죠. 그렇지. 그렇죠. 그 보존한 거잖아. 친일 때문에 그러네. 가지고 친일한 다른 사람은 덕에. 다 뺏겼는데 그러네. 그렇게 확대해야죠. 사실. 그런데 아니 그래서 남 있으면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소송에서 결국에 시민단체가 져요. 남이섬이 이겨. 예, 남이섬의 그 민영위 단체가 이겨요. 예, 그런 기가 막힌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5월에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데 예. 그걸로는 그런 것들을 다 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 법에 의거하더라도. 예.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350억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 그것도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재판에 들어가야죠. 그나마도 350억 정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 있는 한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네. 예. 그러니까 조희대를 탄핵하자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배렸네. 예. 예? 배렸어. 아니 뭐 시행도 안 해보고 뭐 벌써 배렸다 그러면은 너무 그 패시미스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 시행은 네. 12월부터 시작돼요? 12월 3일, 그 6월 2일 날에 공표가 됐으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12월 3일부터 시작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친일 후손의 땅을 한 개인이 그걸 다 발굴하고 다녔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걸 안 했더만.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아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안 했죠. 뭐 윤석열이 왜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이명박근혜가 그걸 돌았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기득권이 제대로 청산된 적이 없고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제인 양반제가 혁명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7, 80%가 전부 양반 족보를 사서 양반의 의미가 없어져서 신분제가 없어지는 기가 막힌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법 보면은 친일 재산 적발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도 있다 그러던데.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저한테 네. 개인 메일로 어떤 사람이 친일로 보이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조사를 해달라.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가령 뭐 어떤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근데 갑자기 뭐 3년 전에 명함 준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매불쇼를 보니까 배 선생이 그렇게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하던데 그렇죠.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좀 수상쩍다 말이죠.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이에요.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너 말 그대로 고자질을 하면 포상금을 해준다. 이것 때문에 아유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와요. 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좋은 거긴 한데 근거 그걸 없이 어떻게 하는 진실을 사람들도 가하겠어요.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생긴 게 약간 이토히로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 저놈 지금 스시 먹고 있다. 아니, 정부에서 합법적인 직위를 주고 조사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다 준다면 제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암행거사처럼 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1949년도에 반민특위도 마찬가지예요. 반민특위에 각 그 광역자치도에 그 지부가 있을 때에 광역자치도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찔렀습니다.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반민특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반민특위에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이 들어갔었어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0건이 들어가면 한 대여섯 건은 허위 정보였어요. 그래 그 우리 그 선생님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네네네. 친일 후손들의 네. 재산 현황, 그러니까 귀속 안 된 거, 그거 우리가 한번 좀 특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 좋죠. 약간 여기도 그런 논란이 그렇지. 있어. 막 이런. 스위스 아까 그랜드처럼. 아니, 근데 스위스 그랜드가 확실하게 그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르지. 뭐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해승의 직계 후손이 관장하고 있는 건 그렇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각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매각된 재산도 지금 최근에 매각된 것 추적됩니다. 같습니다. 네. 매각된 알겠습니다. 재산도 아니 그런 줄 알고 팔았는데요. 어떻게 파셨어요? 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 친일 후손이 매각하고 나면은 그거는 귀속 못 시켰었어 또. 팔아버렸다고? 팔아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팔면 끝인 건데. 예.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됩니다. 예, 예.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야 이거 한국과 관계 어떻게 하려고 야스쿠니 참배했냐 뭐 비판했구나. 이런 비판의 보도가 있었어. 일본 언론이? 일본 언론이 어. 요거 헤드라인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이즈미 참배 한일 방위 협력에 차질 우려 방위성 간부 한국 측 반응에 촉각.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 일본 언론이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의 반응에 촉각 곤두세운 방위성 간부라는 제목. 사진도 제목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면서 불편함을 좀 끼쳤습니다. 이 불편함을 신지로 표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자 신지로? 굉장히 무식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무시하는 거죠. 나 백이성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당연히 이 신문은 이 얘기가 나가면 한국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당연하죠. 그리고 저렇게 좋다고 협력할 때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래도 되냐고 정확한 사진을 올린 거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그런데 고이즈미는 그걸 다른 걸로 해서 언론이 왜 외국 걸 썼느냐는 그런 환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한 거죠. 만약 그건 그대로 그걸 무식한 믿고 거고. 무식한 거고 예.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한국은 상관없어. 그거는 한국의 반응 상관 이거는 그건 건방진 한국을 무시한 거지.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그러네. 7번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한일 정상 7번을 7번을 만났습니다. 셔틀 외교가 그러면서 그걸 셔틀 외교라고 예. 했는데 그랬어? 예,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제 좀 진정성을 보여라.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네. 이번 경축사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신뢰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일 국방부 간의 그 군수협정을 상호 군수협정을 맺자고 계속 이렇게 고이즈미 방위상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맺느냐 신뢰가 안 쌓이는데 그렇지. 그래서 매우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네. 바뀌어야 된다. 아 이게 이런 정말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 8.15 갔었는데요. 적어도 3.1절 경축사와 8.15는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아도 원칙은 얘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게 예. 빠지고 좋은 관계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독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건을 해가지고 일본이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할 건 하고 실용적인 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약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로 뭐 약속대련처럼 초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사도 초치 한번 불러가 조금 더 센 걸 해가지고 일본한테 불만을 보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카이치는 가지는 않았지만 공물 보내고 그쪽을 보면서 멀리서 예를 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스쿠니를 해서 반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뭔가 훈풍이 불 것 같은. 와, 또 제가 너무 설레발이네. 설레발이에요? 설레발입니까? 저는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한반도 종전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예. 이 시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갑자기 SNS에 딱 올립니다. 예. 와, 김정은 어리다 이 저 때는. 저때 애때네 되게. 이 올렸어. 예. 자, 그리고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됐죠. 그 직전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네, 이렇게 올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오. 자, 그러자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냅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네. 자, 그러자 미국 기자가요 트럼프한테 너 그 김정은하고 지금 소통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소통되고 있대. 트럼프가? 야, 뭐 있는 것 같아 뭔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Where are you in That's conversation? very positive. 야 이거 뭐야 훈풍 본다. 근데 의원님 표정이 좀- 의원님이 자꾸 저를 약간 갸우뚱.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을 지으시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예. 지금 우리 양 판단이 좀 전문가들은 갈립니다. 트럼프가 이걸 처음도 아니고 네. 이제 당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훈풍을 불기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 희망적 사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전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3월에 지난번에 제가 비판을 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포함해서 우리 고위층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만났을 때 한국은 세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화의 조건으로 우리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2023 얘기했고 미국하고 만나는 거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네. 대북 적대시 조건 정책을 벌이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두 번째가 제재 중단입니다. 세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핵 보유 인정하리 세 가지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구태 전제 조건을 안 해도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미국이 해도 된다 그 얘기를 이 세 가지 북한 얘기를 들어줘도 된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전했단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요청하는 거 세 가지. 우리 신경 쓰지 의식하지 말고 해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달에 대통령하고 G7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붙들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네. 북한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에이펙 때 트럼프는 제재도 풀 수 있다. 비핵화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기자들한테 장난처럼 툭툭 던졌습니다. 네. 근데 결국 북한에 안 나타났잖아요. 이런 전조들을 보면 네. 트럼프는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까지는 제가 그 이 팩트인데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미국과는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트럼프의 이런 발신하는 방식이 너무 여전히 가볍다. 너무 가볍고 북한에 2019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지. 하노이의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는 이런 거를 뭐, 그렇죠. 좀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북한은 잃을 게 없겠는데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툭툭 던지는 걸 북한이 얼마나 받겠냐. 그리고 시작했던 이걸 얘기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또는 두 달 전에
정동희 장관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북한한테 시그널 보내자 할 때는 안 하고 막상 시작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우리가 호르무즈 안 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북한한테 던지는 것처럼 이게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을 중요시 안 하고 북한한테 훨씬 더 동맹보다 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니 그런 전달 방식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의원님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야, 이거 대박 사건이라니까.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과연 물밑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느냐.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시선 돌리기냐 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대북 메시지를 세게 낸 겁니다. 대박이야.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느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발하자마자 다시 연합 연습을 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장 줄줄이 나와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연합연습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동맹 때문에 줄이자는 얘기를 못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2018년도에 이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하고 연합연습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 가서 자기가 한미 연합연습 훈련을 중지시켜 버리니까 그걸로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이어진 걸 자기가 느꼈거든요. 한번 성공을 했구나. 좋아. 그러고 나서 2019년 6월에 다시 3자가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연합연습을 계속 하느냐 이러고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걸 사실 그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서 연합연습을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중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축소한다라고라는 메시지를 냈고 굉장히 구체적 메시지야. 미 국방부가 바로 이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과연 어떻게 정말 연합연습에 대한 것이 북한한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북한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합연습이 가장 상징적인 그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8.15 격투사에서 평화공전 가자라고 얘기했으니 종전 얘기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의지를 갖고서 이제 양국이 이대로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야, 큰 거 온다, 알았지? 큰 거 온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큰 거, 그 백이성 선생님, 그 큰 겁니다. 왜 저를 보고 이거를 미국 온다. 우리가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연합연습은. 그렇지.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잘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연합연습정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담화를 엄청나게 세게 냈었는데 요번 연합연습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굉장히 격을 낮춰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물밑 협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면 김여정 부장 정도에서 비난 성명을 내야 되는데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낮게 떨어뜨렸다는 건 뭔가를 얘네도 지켜보고 북한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살려내야 돼. 작은 불씨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돼. 이것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고 북한도 잘해온 게 있습니다. 올 전반기 내내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ICBM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좀 잘 쌓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좋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주식 전문가분이 이 얘기는 해야 집에 됩니다. 가셔야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군님의 말씀대로 되고 제가 그래서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어느 쪽도 그런데 그런 거짓말 이거를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이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까 저 인터뷰를 내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 근데 기자가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 좀 조심스럽게. 거짓말이라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한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아. 카드를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 거짓말이라도 예, 불씨가 될 수 예, 있다. 예, 아, 살려내야 좋아요. 된다는 얘기를 네. 드립니다. 자, 최욱 설레발 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건 설레발 쳐줘야 돼요. 불씨를 일으켜내야 맞아.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